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율병 편지를 던질게. 오늘 다뤄볼 작품은 윤희에게라는 작품입니다. 와. 저는 혜화고요. 저는 소요입니다. 네, 저번 주 러브레터에 이어서 이번에도 겨울 하면 생각나는 영화로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나름 12월, 1월 이때쯤 이 에피소드들이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듣고 계신 시점에서는 눈이 많이 오나요? 궁금하네요. 일단 저는 올해 처음으로, 그러니까 인생에 처음으로 우박을 맞아봤어요. 아, 우박. 우박을 맞아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박이 내리는 거를 뭐 본 적은 있어도 맞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그 구슬 아이스크림을 던지는 것 같은 느낌. 아프던가요? 뭔가 자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우산을 들고 편의점 앞에 이렇게, 우산이 없어가지고 편의점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랑 마침 약속이 있어가지고. 근데 갑자기 뭐가 약간 얼음 덩어리가, 조그마한 얼음 알갱이 같은 걸 누가 이렇게 던지는 거. 얼굴에 자꾸 뭐가 맞아. 뭐야 이게 했는데 우박이 바닥에 튕겨가지고 내 얼굴까지 온 거죠. 아, 진짜로? 그래 뭐야 이건 찍어야 돼 해가지고 막 열심히 찍어가지고 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박. 근데 지금 오늘은 또 비가 오네요. 그니까. 근데 이상한 날씨. 비가 오다가 또 우박으로 바뀌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듣고 계신 이 시점에는 좀 눈이 좀 예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눈이 안 좋아하시나요? 네. 아. 그러니까 눈이 보기엔 이쁘죠. 그쵸. 보기에만 이쁘고 이제 밟으면 더러워지고 발에 묻고 미끄러지고. 아니 근데 이거를 듣고 나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영화들을 보실 테니까요. 눈이 이쁘죠. 네, 그 작년에는 제가 또 친구들이랑 그 니지몰이라고 있어요 한국에. 알죠. 일본처럼 꾸며놓은 가격은 좀 많이 비싸긴 한데 그 차려진 거에 비해 니지몰에 친구들끼리 가가지고 거기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한 명 눈에서 이렇게 대자로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하자 히로코처럼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행히 가위바위보 이겨가지고 저 친구를 찍어줬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놀기에는 좋은데 뭐 일상에는 조금 불편한 건 사실이니까. 저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 주에 가기로 했거든요. 니즈몰이요? 네. 이번 주에? 네. 이번 주에는 좀 눈은 안 내리겠다. 그렇긴 하지만 그냥 갑자기 일본 뽕이 차가지고 가보고 싶어졌습니다. 기대 많이 하시면 살짝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비싸. 그러니까 비싸지만 않았으면 괜찮은데. 맞아. 너무 비싸.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윤희에게인데요. 지난주 러브레터처럼 배경이 오타루가 나와서 은근한 접점이 많은 그런 작품입니다. 게다가 제목도 러브레터 그리고 윤희에게. 맞아. 그러니까 레터, 이 편지라는 게 물론 쓰임새는 다르지만 그런 게 많이 공통점이 보이는 그런 작품이라서 이렇게 연달아 소개해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타루 특집, 눈 특집, 겨울 특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듭 강조하지만 저희는 일본 콘텐츠가 아닙니다. 윤희에게는 일본이 아니잖아. 네, 그렇긴 하지만 한국 영화기도 하고. 좀 쉽시다, 일본 작품. 그러니까 저희 이제 광복 타임 한번 가져야 되니까 광복을 위해서 윤희에게 들고 왔습니다만 일본으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않은 그런 작품이긴 하다는 거. 그리고 이 작품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면서 이번에 또 두 번째 보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하도 추천해가지고 한번 보고 그리고 이번에 또 한번 같이 보게 됐는데 저번 볼 때보다 이번에 볼 때 확실하게 느꼈어요. 이건 러브레터를 너무 많이 의식하고 만든 작품이 맞다. 오마주. 네, 그래서 원래는 윤희에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러브레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러브레터를 먼저 해야 윤희에게에서 러브레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아까 말한 대로 윤희에게를 하도 추천을 하길래 게다가 제가 저번 주에 그 오타루를 다녀온 저희 회사 동료분이 러브레터를 보고 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랑 같이 본 영화가 또 윤희에게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겨울 그리고 일본과 많은 연관이 있나 싶어가지고 궁금했던 작품이었습니다. 홋카이도가 마케팅을 잘했네요. 겨울 마케팅으로 이렇게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했네요. 비슷한 위도 상에 있을 법한 뭐 러시아의 뭐 블라디보스톡이나 조금 그 위쪽 시베리아 쪽 이런 것을 우리가 낭만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감성을 건드린 거죠. 캐나다라든지 아이슬란드는 좀 가고 싶다.
아무튼 근데 마케팅을 잘하는 게 뭐 아이슬란드 하면 오로라, 홋카이도 하면 러브레터 이렇게 하면서 좀 마케팅이 잘 되지 않았나. 네. 해와는 또 뭐 어떻게 보셨나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 장르를 보고 이게 장르가 드라마, 멜로, 로맨스, 퀴어 이렇게 장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12세 관람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세 관람가 진짜 오랜만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 15세 아니면 18세 이랬는데 12세인데 로맨스와 퀴어 새롭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보고 나니까 또 굉장히 잔잔바리하다 영화가. 맞아요. 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퀴어 영화라는 거를 스포당하고 봐가지고 저도요. 그 장르에 써 있으니까 모르고 봤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맞아요.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예상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줄거리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줄거리를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은요. 일본 오타루에서 의문의 할머니가 어떤 편지를 발견하고 읽어봅니다. 근데 일본 할머니인가 봐요. 발음이 니은 발음이 안 되시는지 융희에게라고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고 다시 접어서 우편함에 넣고 그러고 눈이 언제쯤 그치려나 라는 한 줄의 대사를 남기고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보내지지 못한 편지를 대신 보내주면서 사건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쵸. 일단은 저는 대신 보내주는 거는 여기서는 알아채지 못했고요. 그 퀴어 영화라는 걸 알고 봐서 이 할머니가 이런 생각을 혹시 이 할머니가 이래서 스포가 안 좋은 거예요. 자꾸 이렇게 끼고 보게 된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대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퀴어라는 점에서도 맞아요. 퀴어라고 했을 때 특히나 레즈비언이 등장하는 서사에서는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여성과 여성 사이에 이어지는 연대감, 유대감이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그래서 고모와 그 준, 일본 그 윤희에게라는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인 준과 그리고 윤희와 윤희의 딸 세봉 이렇게 여성 간에 이어지는 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유대감과 연대감이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점이 있었고 네. 그리고 저는 이 영화가 그래도 되게 그 균형을 잘 잡고 있다고 느낀 부분은 그렇다고 남성을 배제하는 형식으로 여성주의를 가져가는 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윤희의 전 남편 그리고 세봄의 남자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을 되게 온건한 조력자 그리고 맞아요. 그 세봄의 삼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이 되게 온건한 조력자로 등장하고 또 이 사람들이 겪었을 만한 사실 세봄의 남자친구나 삼촌의 이야기는 뭐 모르지만 적어도 윤희의 전 남편에 대한 어떤 캐릭터성에서 어떤 아픔을 겪었고 어떤 외로움을 겪었을지 윤희를 만나면서 이런 것들도 놓치지 않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주의 키워드를 가져가면서 균형을 잘 지키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다른 작품들에서는 간혹 극단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약간 난감한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우선 그런 부분들은 없어서 마음 편하게 본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제목을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작년에 제가 읽은 어떤 SF 소설 같은 경우에는 남자 캐릭터 한 명도 안 나와요. 그냥 안 나와. 나오지 않아. 그냥.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그런 표현일 수 있겠지만 그쵸. 어쨌든 이걸 배제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는 균형감을 상실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윤희에게는 균형감을 잘 지키고 있고 균형감이 잘 지켜졌기 때문에 그 퀴어의 서사 혹은 여성 간의 연대들이 더 부각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편지를 우편함에 넣는 걸로 영화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세봄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 김소혜 배우가 하는 세봄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편지함에서 그 편지를 꺼내서 열어봅니다. 근데 그게 아까 오타루에 있던 의문의 할머니가 넣었던 그 편지고요. 그래서 편지를 열어봤는데 편지를 보낸 것은 홋카이도 오타루에 사는 준이라는 사람이 보냈다는 거를 세봄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에 막 냄새도 맡아보고 열어서 읽어보기도 하는데요. 편지 냄맛 개봉기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무 냄새 안 나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애플 제품 열면 사과 냄새 나요 뭐 이런 거 편지 냄맛 개봉기를 보는 그런 기분이었다. 감성 깨지 말라고요. 전 다양한 냄새를 추측했단 말입니다. 그쵸. 뭐랄까요, 냄새로 느껴지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긴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향수를 좀 분위기 있게 보내기 위해서 편지를 분위기 있게 보내기 위해서 편지에 향수 뿌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편지가 가지는 뉘앙스와 어떤 그런 것들을 냄새라는 걸로 표현해주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이 개봉기를 너무 좋아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냄맛 개봉기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혼자서 피식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세봄이 편지를 읽어보는 편지의 내용의 일부를 읽습니다. 잘 지냈니? 오랫동안 이렇게 묻고 싶었다. 너는 나를 잊었을 수도 있겠지. 20년 지났으니까.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나? 뭐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질 때가. 라는 문구로 편지가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일본 컨텐츠에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질 때 이런 표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그냥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기분이야 이런 표현들을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봤어요. 가장 그냥 기억나는 거는 프리클이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막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 해가지고 뭔가 막 폭발해져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바로 등장하죠. 잘 지내니에서 겐키 데스카가 나오죠. 겐키 데스카가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러브레터에 대해서 물론 너무 일상적인 단어긴 하지만 러브레터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대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세봄이가 엄마의 옛날 앨범들도 보고 하면서 좀 추측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낸 사람이. 편지 내용에도 보면서 세봄이가 엄마의 이야기를 조금은 알 수 있었겠죠? 한편 세봄이한테는 경수라는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이제 대학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수는 되게 해맑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봄이가 막 서울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라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경수는 바닥에 떨어진 해진 장갑 리폼해서 막 이거 봐 내가 리폼했어 막 이런 거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되게 묵묵히 옆에서 다리를 지켜주는 해맑은 남자친구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 남자친구는 세봄이가 첫사랑이 있겠다. 첫사랑은 아니어도 첫 제대로 된 교제를 하는 첫 번째 사람이겠다. 뭔가 첫 번째 사람한테 할 수 있을 법한 헌신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 왜냐면 그렇게 헌신을 한번 해보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렇게 어떻게 잘 되면 그대로 가는 거지만 헤어지게 되면 저런 느낌의 어떤 사랑은 또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 느낌에서 경수는 첫 번째의 헌신적인 사랑을 하고 있는 캐릭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좋아하는 게 너무 잘 보여요. 근데 이 얘기를 지금부터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왜 또요? 왜요? 김소혜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래도 그 캐릭터 나이에 맞는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냥 김소혜 배우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세봄이라는 캐릭터가 조금 왜 그렇게 뭐랄까 퉁명스럽고 말할 때 왜 뭔가 항상 뭔가 기분이 약간 다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 사람이 무슨 어떤 걱정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는지 그 감정의 근거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너무 일정하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업이 있고 다운이 있어야 다운의 어떤 우울함 아니면 묵직한 감정 이런 것도 살고 반대로 묵직한 게 있어야 좀 업됐을 때 기쁘고 신나는 느낌들도 살 수 있는데 다 너무 중간에 고르게 분포하다 보니까 이 감정의 폭이 너무 적어서 이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봄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엄마를 대하고 경수를 대하고 있는지가 조금 불분명하다고 느꼈고 그 점 때문에 초반부가 조금 이입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 윤희라든지 준의 감정은 굉장히 진하고 무겁고
잔잔하지만 그게 표현이 되잖아요. 네네. 반대로 그러면은 세봄이나 경수가 보여줘야 되는 감정의 레벨이 좀 더 이렇게 있어야 되고 근거도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세봄이 엄마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엄마를 알아가고 엄마가 이런 존재인 걸 알고 엄마의 사랑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그러니까 그 동기라든지 그런 태도라든지 이런 세봄의 캐릭터성이 조금 덜 살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오게티처럼 남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배우만의 잘못이라고 그쵸.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연출의 잘못이 훨씬 클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잘못이라고 표현하면서 죄송하지만 저는 그거는 그냥 서사로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어쨌든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고 보니까 엄마랑 세봄이랑 그렇게 친한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엄마도 돈 벌러 나가고 세봄이도 뭐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또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로 대학을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각자의 삶에 이렇게 충실하다가 그 사이가 그렇게 별로 안 좋고 그런 와중에 엄마의 편지를 읽음으로써 얘가 점점 엄마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게 발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사로 저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봄이 이 준에게서 온 편지를 보고서 바로 눈치를 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는 것은 이제 엄마와 아버지 이혼도 받고 엄마란 사람을 겪어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좀 평범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다. 평범한이란 표현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봄이 거기서 어떤 감정들을 느꼈는지가 조금 더 분명하게 나왔으면 영화를 더 좋게 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좀 일정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감정의 폭이. 그리고 한편으로 윤희는 딸 세봄과 둘이 살면서 공장의 급식실에서 배식 일을 하는 중이고요. 남편과는 아까 말했듯이 이혼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 남편이 취할 때마다 집 앞으로 찾아오기도 하는데 뭐 앞에서 뭐 난동을 피우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와서 그냥 말 한 번씩 건넵니다. 뭐 누구 만나는 사람 생기면 말해줘. 그리고 뭐 영양제 챙겨주고. 근데 윤희는 좀 불편해하는 눈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윤희가 막 너무 마다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러진 않고 나중에 이제 막 남편이 여자친구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막 기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헤어지고 나서 오랫동안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애프터 서비스 기간이 있어주는 게 되게 정서적으로 서로한테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쵸. 나쁜 사건을 가지고 헤어진 게 아니라면 헤어지고 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뭐 가끔 뭐 트라우마가 남았던 것에 대해서 이런 것 뭐 사과도 주고받고 이러면 이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딱 그런 관계에 있지 않나. 왜냐면 세봄 그 윤희의 남편의 입장에서 윤희는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해. 그런 상태에서 내 남아있는 감정들을 건강하게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윤희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잘 받아주고 있고 저는 이런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가질 수 있는 최고 건강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네. 윤희의 편지를 읽었잖아요, 세봄이. 그래서 세봄이 윤희의 스토리가 많이 궁금해졌나 봐요. 그래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삼촌을 찾아가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줘라 하는데 삼촌은 갑자기 얘가 와가지고 전에는 뭐 물어보지도 않은 엄마 얘기하니까 살짝 당황을 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삼촌도 딱히 그렇게 윤희의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사진관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삼촌이. 근데 이 세봄이가 필름 카메라를 찍는 취미가 있는데 그래서 삼촌 찬스로 인허를 부탁을 하는데 이 세봄이가 인물 사진보다는 사물 위주로 찍는다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사람은 안 찍고 사물 위주로만 찍냐 했더니 저는 아름다운 것만 찍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죠. 나중에 그 아름다운 인물을 찍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카메라를 갑자기 세봄이가 꺼내가지고 장갑을 찍잖아요. 그것도 되게 약간 뜬금없다고 느껴졌거든요. 이게 이렇게 가끔씩 굳이 이 장면이 왜 들어갔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 설정들은 보통 러브레터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러브레터 하면 아까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운동장에서 필름 카메라를 찍고 있는 후지 이츠키
모습이 되게 유명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필름 카메라라는 소재가 굳이 등장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그 장면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약간의 의심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가면 거의 확신에 가까운 그런 오마주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런 오마주들이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필름 사진이 갖고 있는 그 낭만적인 느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한국이랑 일본이랑 공기가 다르다고 사진으로 찍었을 때 그 하늘의 색깔이 다르대요. 아, 정말. 다르게 느껴진대요. 근데 이 영화 보면 한국의 하늘도 나오고 일본의 하늘도 나오거든요. 확실히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뭔가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 네. 다음으로는 이 삼촌한테 명쾌한 얘기를 듣지 못해서 다음으로는 아빠를 찾아갑니다. 아빠는 경찰서에서 계장으로 있고요. 그래서 아빠한테 엄마랑은 왜 헤어졌어? 라고 물어보는데 아빠가 네 엄마는 뭐랄까 약간 사람을 좀 외롭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또 저는 이 스포 당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졌는데요. 왜 외롭게 했겠어요? 라는 그런 생각이 또 이 대사에서 들게 돼가지고. 근데 이거 외롭게 하는 사람이야 라는 게 되게 중의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이제 남자를 그러니까 퀴어기 때문에 그 외롭게 했을 수도 있지만 뭔가 사랑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럽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사랑 주는 것도 되게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은 윤희가 받은 상처가 윤희의 남편에게 전이 되는 느낌도 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주고받은 상처는 사실 멈춰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둘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네, 그렇게 또 약간 애매한 대답으로 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 세범은 그 말을 듣고 이제 가려다가 이제 확 돌아서서 아빠한테 "아빠, 저 사람한테 잘해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그 저 사람이란 그 세범이 아빠를 만나러 왔을 때 그 아빠한테 안내를 해주던 경찰서였던 분이 계셨는데, 세범이가 눈치를 깐 거죠. 아, 아빠 여자친구구나 라고 눈치를 까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 삼촌 아빠를 거쳐서 이제 직접 윤희한테 물어봅니다. 윤희한테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는 뭐 때문에 살아? 라고 굉장히 무례하죠? 굉장히 무례합니다. 밥하고 있는데 우리 엄마한테 그런 거 물어보면 그런 거 왜 물어보냐고. 그러니까 신경 쓰게 하지 말라고. 근데 또 뭐 의뢰 엄마들이 대답을 하듯이 "나는 뭐 자식 때문에 살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세범이가 뭔가 또 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이 "우리 눈이 많이 오는 대로 해외여행 가자. 그 막 엄마랑 딸이랑 뭐 해외여행 가는 애들도 많던데" 이런 식으로 툭 던집니다. 그래서 윤희는 여기까지는 또 얘가 갑자기 왜 저러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범이 밑밥을 깔아둔 거죠. 그렇죠. 윤희를 오타로에 데려가야겠다. 눈이 오는 곳으로 굳이 가야겠다라는 게 밑밥을 깔아둔 거죠. 네, 그쵸. 세범은 지금 뭔가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윤희도 그 편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리고 확인을 하고 얼마나 또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혼란스러운 마음에 다음날 출근 버스도 안 타고 그 주위를 이렇게 배회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또 세범이가 또 이런 말을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왜 엄마랑 산다 했게" 이러면서 "엄마가 아빠보다 더 외로워 보였어. 근데 그냥 나 착각이었던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또 편지를 보고 느낀 세범의 감상이었겠죠? 그리고 "난 엄마한테 그냥 짐이었던 것 같아." 굉장히 무례합니다. 사실 무례걸. 굉장히. 아니 저번에 그 인생은 아름다워도 그렇고 왜 이렇게 애들을 무례하게 만들어내는지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엄마의 외로움의 원인이 뭔지 알겠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는 짐이니까 나 이제 대학으로 가면 되니까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사셔라. 맞아. 라는 메시지를 준 거고, 그게 사실은 그러니까 한번 가서 만나보시라. 거기에 대한 응원이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무례하다고 폄하하긴 했지만. 다음 장면으로 또 일본으로 또 장면이 넘어가는데, 이 장면의 시작이 윤희에게 라는 편지 나레이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편지의 내용들을 좀 알 수 있는데요. 그 편지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그 편지를 보낸 준의 아버지의 묘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묘지가 그 러브레터에 나온 그 묘지랑 아주 똑띠입니다. 너무 똑같고 그 불교식 제사를 지내는 맞아요. 것도 그 똑같고 소리도 똑같잖아요. 똑같고 그냥 장면 구도 미장센이 거의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약간 아까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여기 러브레터 그 옆자리 아니야? 말을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러브레터를 너무 좋아했던 뭐 연출진이 뭔가 성지순례 하러 간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여기 어떤 장례식 장면 같은 게 굳이 안 나와도 되긴 해요. 그냥 아버지가 죽었면서 이제 아버지 때문에 한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오야만 했던 그 이야기를 언급하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이 장례식 장면을 설산을 배경으로 싹 보여주는 건 맞아요. 사실은 그 러브레터에 대한 샤라웃이 아니었을까. 눈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 이제 차 타고 내려가는 그 구도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한 면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이거는 확증에 가까운. 네, 그렇게 아빠에게 인사를 하고 내려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준이 일본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편지에서 나오는데요. 지금 준은 수의사로 일하고 있고 한국인 엄마와 일본인 아빠가 이혼을 해서 아빠를 따라서 일본으로 왔는데 아빠가 지금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맨 처음 장면에 나왔던 의문의 할머니가 알고 보니 준의 고모인 마사코였는데요. 이 마사코와 둘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의 내용의 일부 중에 너의 꿈을 꿨다라는 얘기가 뒤에서도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편지에도 어제 네 꿈을 꿨어. 꿈에 나올 때마다 편지를 썼는데 넌 가정을 잃었잖아. 그래서 차마 보낼 수가 없었어. 근데 이렇게 망설이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네. 너에게서 나는 도망쳤고 여전히 도망치고 있는 거야 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편지를 알고 보니까 아까 맨 처음에 고모가 준 몰래 그 써놓은 편지를 보냈던 거고 준은 여기서까지도 그 고모가 몰래 그 편지를 보낸 거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보내지지 않으려고 쓸 목적으로 쓰는 편지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마사코라고 하는 한 명의 여성 조력자와 세봄이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여성 조력자 그 둘 사이에서의 힘을 인해서 이 둘의 편지가 이어지고 둘의 만남이 성사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거죠. 네, 이 고모가 아주 든든한 존재예요. 그 고모도 그 편지 내용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모는 이렇게 준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토닥토닥 해주기도 하면서 든든한 어른으로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장면은 한국으로 넘어오는데요. 윤희는 이 편지를 읽고 그리고 세범의 이야기를 듣고 일본을 갈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공장에 있는 영양사에게 나 올해 못 쓴 휴가를 다 쓸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영양사의 반응이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러시면 곤란하죠. 맞아. 제가 곤란해지죠. 그 갔다 와서의 자리는 보장 못 해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아니 자기 휴가 자기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그것도 약간 참 시대착오적인 영양사를 받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어떤 현실이기도 하니까. 그렇긴 하죠. 그랬더니 윤희는 그러면은 나 기다리지 마세요 이러고 퇴사를 선언하고 나오면서 안 해. 그럴 거면 나도 안 해. 윤희 안 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서 또 옅은 미소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봄이 조언한 대로 하나의 짐을 이렇게 놓아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가야 될을 결심을 하게 되고 세봄과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생각했던 게 네. 쇼코의 미소라고 하는 최은영 작가의 소설이 있어요. 네네. 그 소설이 좀 생각이 났거든요. 윤이랑 준이 학창 시절에 만나서 어떤 사랑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쇼코의 미소도 일본에서 교환학생인가? 그 자매 결혼 맞아서 잠깐 놀러온 쇼코라는 학생과 또 주인공 여자아이가 함께 이제 친해지다가
뭔가 이제 사랑인지 아닌지 헷갈릴 정도의 어떤 그 감정을 서로 갖게 되고 뭐 그 둘 사이에서 이제 편지가 오고 가면서 어떤 쇼코라는 존재가 어떻게 그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가 이런 그 둘 사이의 오묘한 감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 있어요. 근데 그 소설이랑 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일본 여자아이와 한국 여자아이가 뭔가 이제 사랑을 하고 근데 그것이 사랑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뭔가 그 가족들로부터 고초를 겪게 되고 뭐 다시 돌아가가지고 편지로 뭔가 왕래를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 쇼코의 미소의 테마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껴져가지고 뭔가 이 윤희에게를 보고 이 여운을 또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쇼코의 미소도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슷하네요, 되게. 네. 그래서 이제 세봄과 일본으로 윤희가 떠나고 이제 같이 이제 방에 이렇게 숙소를 잡고 묵었는데 이제 경수가 따라온 거죠. 가쁜 경수. 경수가, 몰래 온 손님. 경수가 따라와가지고 근처에 방 잡고 이제 엄마 그 세봄이 이제 자유시간 달라고 할 때 하고 경수랑 이제 막 데이트하고 몰래 하고 하지만 엄마 앞에 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윤희 몰래 이제 세봄은 경수를 만나서 그 준을 찾아 다닙니다. 그 집에는 그래서 준의 집에 갔더니 이제 할머니가 있고 고양이가 있고 아줌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마사코가 운영하는 카페도 좀 알아보고 그리고 그 집 앞도 좀 보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탐사? 사전조사? 사전답사를 마칩니다. 네. 그리고 윤희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세봄이 자는 사이에 윤희도 그 편지 속 주소를 똑같이 찾아가 봅니다. 찾아갔더니 집에서 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호다닥 뒤로 숨고 얼굴만 이렇게 봅니다. 가서 말도 안 걸고. 뭔가 입에다 주먹 넣고 불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울고 다시 들어가죠. 네. 세봄이 이제 다음날 세봄이 일어나고 윤희와 세봄이 같이 밖으로 나왔더니 이제 윤희가 담배 꺼내. 그래서 맞담배를 피는 거. 라이터 내놔봐 이랬더니 그래서 이제 엄마가 흡연하는 걸 알고 있는 것도 그리고 엄마가 흡연을 하는 것도 세봄이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막 뭐 맞담배 피나? 나도 안 펴. 세봄은 담배 압수야 막 이러죠. 담배 못 피는데 세봄이 나도 필래 이랬는데 안 피게 해줍니다. 못 피게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세봄이 인물 사진을 잘 안 찍는다는 그 세봄이 이제 담배 피는 엄마의 모습을 찍죠. 엄마가 막 그러면서 뭘 이런 걸 찍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이제 함께 달을 보고 온천에서 이제 막 대화를 나눕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 내용이 뭐 엄마는 아빠 전에 연애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계속 떠보는데 윤희도 쉽진 않습니다. 가까이 가면 항상 좋은 냄새가 났어. 그냥 이러고 말아요.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과 만났었다라는 내용이고 이제 넷맛 편지 개봉기와 연결이 되네요. 그놈의 냄새. 네, 이렇게 또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둘이 일본에서. 그리고 다음 날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짐을 끙끙 들고 이동을 하는데 세봄의 주도하에 숙소를 이동합니다. 근데 그 숙소가 바로 경수가 있는 그 숙소죠. 그래서 여행은 이렇게 원래 돌아다녀야 맛이야 이러면서 세봄이가 경수 있는 숙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숙소에서 세봄이가 그 필름 카메라를 찍는 취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카메라가 알고 보니까 그 윤희의 엄마가 윤희의 그 오빠는 대학을 보내고 윤희는 대학을 안 보내면서 괜히 마음이 쓰여가지고 선물해줬던 카메라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 눈사람도 같이 만들고 그리고 그 이동한 숙소가 이제 경수가 있는 곳이어서 이제 경수가 있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뭐 얘기를 나누게 되면서 아니에요, 여기까진 몰랐어요. 경수라는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걸 알았다. 맞아.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윤희가 이제 오픈을 하죠. 너도 알다시피 여기 엄마 얘 친구가 살아. 이것도 알고 있어. 너도 알다시피. 거의 산타 할아버지 같다. 하지만 몰랐다. 경수의 존재를. 하나만큼은 몰랐다.
세봄은 모른 척하면서 뭐 이렇게 눈뭉치 던지면서 막 능청스럽게 넘어가려고 하고, 반대로 이제 눈을 치우고 있는 준과 마사코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눈이 언제 그치려나 또 한 번 합니다. 네, 또 다음날 이때는 세봄이가 부딪힙니다. 마사코의 카페로 직접 찾아가요. 그래서 마사코한테 Can you speak English? 이러면서 영어로 물어보는데 혹시 준을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마사코한테 자기가 윤이 딸이라는 거를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내일 다시 올 테니까 제가 일본에 왔다고 준한테 좀 전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나와가지고 경수를 만나가지고 막 안기라 뭐 이런 느낌으로 안고 있는데 그때 딱 윤희한테 들켜버리는 거예요. 두피가 쏘겠다. 그래가지고 니들 미쳤구나 막 이러는데 너무 우리 엄마 같은 거야. 아니 안 정도면 할 수도 있지. 아니 일본까지 쫓아온 거니까. 아. 집 앞에서 뭐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제 관광 안 하고 여자친구 이렇게 보디가드 해주는 이런 거는 진짜로 처음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거지 않을까. 맞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 제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건 참 대단해. 쉽지 않다. 심지어 고등학생 아닌가요? 그죠? 고3 아니야? 맞아, 고3. 근데 대단해. 사실 또 고3은 아무나 말릴 수 없기 때문에 수능 끝난 고3 말릴 수 없다. 그래서 윤희가 뭐라 하는데 왔는데 뭐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경수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머리 식히면서 그냥 가서 놀다 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봄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봄이는 경수랑 놀러 가고 윤희가 혼자 남았는데요. 혼자 남은 윤희는 귀걸이도 막 혼자 골라보고 그리고 혼자 술을 마시러 갑니다. 잔뜩 그루밍을 하고 잔뜩 그루밍을 하고 있고 혼자 술을 마시러 가는데 또 한편 준도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근데 혼자 마시는 게 아니라 동물병원 손님이 료코와 같이 술을 마시고 있어요. 아 맞아. 그 동물병원 손님 료코가 처음부터 조금 그 이제 준의 직업을 소개하면서 나오는데 둘 사이가 확실히 오묘한 느낌이 확실히 들죠. 네, 막 준이 처음부터. 료코의 강아지한테 이름도 붙여주고 워르. 한국말로 달. 약간 다르가 더 좋지 않았을까? 워르보다는. 워르.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되게 뭐라고 하지? 그 료코가 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로 왔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 느낌을 보여주죠. 그래서 여기서 료코가 준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대충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준도 싫지 않은 느낌. 료코가 그리고 뭐 다음에 술이나 한잔 해요 라고 먼저 제안을 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는데 결국 이때 술을 먹는 거죠 같이. 그래서 준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이제 눈치를 깠는지 약간 돌려 얘기합니다. 저 여태까지 엄마가 한국인인 거 숨겼어요. 그래서 료코도 여태까지 숨기고 살아온 게 있다면 계속 숨기세요.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아프다 아파. 이때 아주 료코의 표정이 너무 아련합니다. 아프다. 숨기고 사세요. 이게 너무 아파. 우린 이제 지금까지 그 서사를 아니까 더 슬프네요. 그쵸. 왜냐면 준이 그 료코한테 마음이 아예 없지 않다는 게 확실히 느껴졌는데 그럼에도 저런 식으로 거절을 한다는 것도 되게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렇죠. 그렇게 술을 먹고 집에 돌아온 준은 마사코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요즘에 꿈에 윤희랑 같이 있는 꿈을 되게 많이 꾼다 이런 얘기를 솔직하게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사코가 사실 오늘 윤희 딸이 카페에 왔었어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내일 너를 만나고 싶대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들짝 놀라죠 준은. 그렇게 바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그 카페에서 세봄과 준이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배우분이 한국 발음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확실히 이제 K 컨텐츠에 우리가 일본어를 배워가는 게 아니라 일본 사람이 한국어를 하게 만든다. 이 문화 역전 현상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그냥 쓰잘데기 없는 소리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너무 쓸데없네요. 그렇게 세봄이랑 준이 만났고요. 세봄은
혼자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얘는 다 들킬 거짓말 아주 능청스럽게 잘해요. 혼자 왔어요. 혼자 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오늘 저랑 같이 온 친구랑 싸워가지고 오늘 저녁에 혼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난 김에 같이 저녁이나 먹죠 이러면서 또 세봄이 네,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따 6시에 운하 시계탑에서 봐요 이러고 떠나고 세범이 또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엄마 혼자 뭐 잘 있어? 뭐 이따 6시에 운하 시계탑 어딘지 알지? 뭐 글로 와 같이 저녁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둘의 만남을 이렇게 메이킹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당돌이 역시 진짜 천진난만. 젊은 패기로 젊음의 패기로 얘도 참 대단해.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읽고 그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실행력이 참 좋네요. 그쵸. 그렇게 실행력이 좋은 캐릭터의 어떤 설정이 살짝 들 보인다는 게 아쉽. 그리고 그 중간에 뭔가 딱히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것도 신기한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 없이 드디어 6시가 됐고요. 준이 먼저 기다리면서 왜 이렇게 안 와? 이러고 있는데 옆으로 정말 무심하게 윤희가 딱 지나갑니다. 맞아. 그래서 준이 근데 또 바로 첫눈에 알아봅니다. 윤희니? 이렇게 물어보고 윤희니? 잘하는데? 이거 잊혀지지가 않아. 뭔가 임팩트가 컸어. 맞아. 윤희니? 그렇게 바로 알아보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둘이 이렇게 마주보면서 한참 이렇게 눈빛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좀 길게 나오고요. 그걸 몰래 지켜보던 세봄은 경수에게로 냈다 달려갑니다. 가면서 신나가지고 이제 뭐 그러겠죠. 경수야 이제 엄마가 방해 안 하겠다. 신나게 놀아보자꾸나. 맞아. 농담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때 막 그래도 뽀뽀도 하고 처음으로. 처음인 거야? 처음인 거 아니에요? 되게 모르죠. 놀래던데. 아니 둘이 차 타고 드라이브도 가는데 뽀뽀도 안 그런가? 했다고? 그것도 이상해.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어리니까. 난 처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풋풋한 느낌이 있는 거니까요. 약간 이런 이렇게 좀 무거운 거랑 약간 이렇게 맞아. 말랑콩덕한 거에 그런 대비감이 보이는 그런 맞아. 커플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참 눈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얘네가 무슨 대화를 할까 난 너무 궁금했거든요. 윤이랑 준? 둘이 무슨 대화를 할까 궁금했는데 2마디밖에 안 나와요. 오랜만이네 그렇네 하고 대화 끝. 근데 그런 거죠.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병목 현상처럼 딱 막혀가지고 오랜만이네?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사실 오랜만이네 그렇네 라는 저 대화 속에서 그리고 윤인이 포함 그 대화 속에서 정말 많은 감정들이 오고 갔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보는 입장에서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의 살짝 그동안의 스토리가 나오지 그동안은 이 둘의 스토리가 전혀 나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 뭐 학창 시절에 뭐 어떤 뭐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그리고 뭐 어떤 그 감정의 교류가 있었는지 그런 게 전혀 안 나온 상태에서 이 2마디로 이렇게 끝내버린 게 저는 약간 궁금했던 입장에서 약간 진짜로? 진짜 이렇게 상상만 하게 만든다고? 약간 이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게 이 영화의 미덕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구구절절하게 우리가 어떤 폭력을 당했고 어떤 그런 풍파를 맞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커 있는 두 사람의 감정 이 2마디를 통해서 되게 쉽지 않은 사랑을 했었겠구나. 되게 많은 풍파와 많은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겠구나를 그냥 짐작하게 굳이 드러내는 그쵸. 거는 또 약간 불행 포르노 이런 느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얘네가 어떤 말과 폭력을 들었는지 그런 거는 저도 알고 싶진 않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절제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긴 하죠. 그건 맞습니다. 뭔가 더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났다면 그랬으면은 제가 조금 더 몰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너무 약간 이렇게 담백합니다. 영화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둘이 만나고 그렇게 2마디 하고 그 이후로 둘의 같이 있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요. 만나고 준이 이제 돌아와서 그 고모를 만나가지고 또 눈이 언제쯤 그치려나 라는 이야기로 이 장면이 또 마무리가 됩니다. 윤희랑 세봄은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편지 나레이션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윤희에게가 아니라 준에게라는 나레이션으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그나마 이제 지금까지 준과 윤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데요. 그 준을 좋아한다고 했다가 가족들이 뭐 윤희를 정신병원으로 보내고 윤희의 오빠가 이어준 남자와 윤희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고 이런 스토리들이 아주 간접적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애프터 스토리로 윤희가 이제 졸업 사진을 운동장에서 카메라로 찍어주는 장면. 운동장과 카메라 무슨 영화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네. 뭔가 이렇게 은은하게 오마주가 계속 들어가고 있고 굳이 오타루, 굳이 일본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러브레터에 대한 오마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노림수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와 겹쳐보기를 하면 좋은 작품 당연히 러브레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쇼코의 미소 이렇게 같이 보시면 확실히 뭔가 더 깊게 음미하시기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거 보면 이번 겨울 뚝딱이네요. 왜요? 약간 홈쇼핑 같은데. 네,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한국에 와서 또 세봄이랑 또 그런 추억을 보내고 그리고 윤희도 삼촌한테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오빠한테 사진을 찍으러 가는데요. 이력서에 붙일 증명사진을 찍으러 가고 그리고 필름 카메라에 있는 사진들을 인화하러 갔는데 삼촌이 또 보고 약간 빠칭합니다. 너 혹시 일본 갔다 왔니? 세봄이랑?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데 뭐 삼촌은 그동안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한심하게 생각해요. 네가 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윤희는 나 세봄이랑 이제 떠날 거야. 오빠 잘 살아 이러면서 약간 손절 멘트를 날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기 전에 전 남편이 또 찾아와서 약간 윤희가 이번에 좀 짜증을 내요. 아 그만 좀 오라니까 했는데 이 전 남편이 아 줄 게 있어. 근데 세봄이가 보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왔는데 이 줄 게 있던 게 바로 청첩장이었던 겁니다. 전 남편이 아까 그 경찰서에 있던 그 여자랑 결혼을 한다고 청첩장을 건네주는데 아 이게 참 아련합니다. 먹먹합니다. 그 재혼하는 청첩장을 전처한테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이 남편은 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었던 건지 윤희에게 있어서 반대로 윤희도 마찬가지로 뭐 억지로 한 결혼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전 남편한테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도의를 다 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되게 온건한 관계를 가졌다 이런 것들을 또 증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저는 이 둘의 관계를 보면서 또 생각났던 작품이 있는데 그 드라마 중에 마인이라는 작품이 있었어요. 그 이보영이랑 김서영 배우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 김서영이 자기가 커밍아웃을 하는 남편에게 커밍아웃 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나 사실 뭐 여자 좋아해 이랬더니 그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되게 유쾌해요 남편이. 그래가지고 남편이 막 아우 다행이다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왜 저러지? 그랬더니 아 나는 내가 매력이 없어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아 너가 그냥 여자를 좋아하는 거였구나 다행이다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저 그걸 보면서도 되게 유쾌하게 풀어냈다 되게 재밌는 부부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게 있었는데 약간 이걸 지금 여기서 보면서도 다른 결이긴 하지만 그래도 되게 건강하게 풀어낸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주변에 저한테 커밍아웃을 한 친구들이 꽤 있긴 한데 그 친구들한 그냥 제가 그냥 대충 눈치가 있으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알거든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말들을 커밍아웃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이래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럼 넌 대충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나는 너가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 너를 배려해서 얘기하지 않았고 그런 너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가 함축된 말이라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어디서 듣고 내가 말을 좀 잘했구나. 그 친구들한테 혼자 뿌듯. 뭐 걔네들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뿌듯함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직 아무도 없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럴 일이 있으면 저도 그렇게
반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더를 켜고 대충 그래도 놀라지 않을 준비를 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팁이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이제 이사가 그 세봉과 윤희가 이사가고 새로운 식당에서 이력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다른 분들의 리뷰 같은 걸 본 적이 있어요. 네. 다른 분들이 아니라 제가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 김금희 작가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이제 에세이집을 내신 게 있는데 사랑밖의 모든 말들이라는 에세이집에서 사랑밖의 모든 말이라는 또 작은 에세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윤희에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언급해 보자면 네. 무엇보다도 이들의 사랑에 가해졌던 폭력과 상처에 대해 다루면서도 그 중액이나 다름없는 지점을 바로 가리키지 않고 그것의 주변부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깊은 시선과 절제를 보여주고 있다. 이 둘의 재회가 가능해지는 시작점도 그러하다. 윤희에게 편지를 쓰지만 보내지 못하는 준을 대신해 준이 어른이 되도록 돌봐준 고모가 용기를 내어 붙여버리는 데서 사건이 출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제대로 전달될지 알 수 없고 받더라도 회신이 올지 알 수 없는 편지.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달을 보며 비는 소원처럼 가장 순정하고 정직한 욕망을 담고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윤희에게라는 제목, 편지의 의미 같은 것들을 말씀을 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와 여성과 소수자 그리고 가부장제가 어떠한 갱신을 거치며 변해와 오고 있는지가 이 안에 담겨 있다. 사랑의 문제가 사랑 이외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라면서 제목에 사랑밖에 모든 말이라는 의미를 또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랑 비슷한 부분인데 윤희는 오빠의 관건으로 이성과 결혼 생활을 하고 세범을 낳지만 이혼을 한다. 전 남편은 무섭게도 그러나 생각하면 당연하게도 자신을 냉랭하게 대하고 외롭게 만든 윤희를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했을 것이다. 이 부분이 이 영화의 가장 훌륭한 포인트라고 제가 가장은 아니지만 훌륭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멋지네요. 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를 망가뜨리게 되는 비극. 의도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매 순간 누구를 파괴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을 그의 삶은 사랑에 있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고 강한 억압으로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 했을 때 그 누구도 그 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문을 읽으면 더 좋겠지만 저작권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확실히 세대별로 대속되는 것 같아요. 윤희의 부모님 세대가 윤희와 준에게 했던 그런 폭력, 삼촌이 가지고 있는 인식, 그것과 반대로 그런 사랑과 관련된 슬픔들이 전이되는 과정, 그 윤희의 남편, 그리고 준을 좋아하는 료코 이런 사람들에게도 그 폭력 그들이 받았던 폭력 때문에 그들에게도 이제 새로운 대상들에게도 상처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 료코나 이제 그 윤희의 남편은 또 그들을 향한 폭력 대신에 그 상처에 대해서 또 고민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자녀 세대인 세봄과 경수는 그 사랑을 그냥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또 자기들은 자기들만의 사랑을 찾아가는 이런 형식으로 점점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또 윤희에게가 가지고 있는 재밌는 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여성 인물들 간의 유대감이 또 다른 여성들 간의 사랑을 또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이어주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도 잘 살려내고 있다는 점이 또 이 영화의 미덕이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심이 절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 김금희 작가님이 말씀해주신 구절 중에 중액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물론 좀 너무 절제됐다라는 느낌도 받긴 했지만 오히려 저한테는 더 편안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아직 이렇게 여성주의나 퀴어 이런 걸 잘 알지 못하고 아까
아직까지는 저에게 좀 낯선 장르이긴 한데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말씀하신 그 중액이 너무 딱 드러났으면은 저한테 너무 이렇게 크게 다가갔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쿵 하고 다가갔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잔잔하게 그리고 절제되게 저에게 스며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더 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잔잔하게 만드는 게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래서 이 영화가 좀 그런 면이 세련되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추천을 하고 좋은 영화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느꼈고, 물론 뭐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고 제가 말씀드렸던 뭐 세봄의 캐릭터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아쉬운 부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되게 같이 보기에 훌륭한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한마디와 또 추천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한마디는요. 제가 앞서 다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똑같은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퀴어 영화인 거를 몰랐으면은 그냥 일상적인 뭐 사랑 얘기 아니면 그냥 인간 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정도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팩트가 빡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추억을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고 그런 것들을 좀 잘 느낄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절제됨 속에서 공감을 오히려 더 네. 잘 할 수 있게 해준. 네, 공감을 할 수 있게 해준 영화였던 것 같고요. 추천을 해드리자면 일단 너무 다이내믹한 거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일본 여행을 좀 기획하고 계신 분들이 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윤희에게만 봐도 좋지만 다른 러브레터나 뭐 아까 말씀하신 쇼코의 미소 이렇게 연달아서 보시고 일본에 가신다면 더 그 감상이 더 새롭지 않을까. 사실 그 오타루를 갔다 온 저희 회사 동료의 말이 오타루 그렇게 크게 막 볼 건 없대요. 근데 그런 영화들을 보고 가니까 느껴지는 게 많고 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에 계획 중이시라면 한 번쯤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저 삿포로 가서 삿포로 맥주도 마시고. 아, 좋다. 저의 한마디는 되게 다층적인 구조를 통해서 이 소수자의 문제, 사랑의 문제, 그리고 사랑밖의 모든 문제들을 이야기를 잘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한마디를 내리고 싶고요. 샤라우트 김금희. 그 다음에 추천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상상을 했어요. 이제 제가 여름에 대한 영화를 추천하면서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겨울 했을 때 이제 따뜻한 이불 속에서 귤 까먹으면서 보기에 좋은 영화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또 일본 영화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러브레터도 가져오게 됐었고 근데 한국 영화 중에서 또 이 겨울을 전면에 내세운 그런 영화가 또 윤희에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렇게 이제 딱 이불 속에서 귤 까먹으면서 보고 싶은 영화 좀 잔잔하게 즐기면서 좀 연말을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제 생각엔 이거는 뭔가 여럿이 같이 보기보다는 혼자 보기에 딱 좋은 영화일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딱 이번에 그렇게 봤거든요. 제가 이번에 제 방이 너무 추워가지고 전기 난로를 샀습니다. 그래서 전기 난로를 옆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볼을 좀 데펴주고 이렇게 이불 딱 뒤집어 쓰고 귤 까먹으면서 이렇게 미러링해서 봤어요. 이번에 윤희에게를. 그렇게 보기 딱 좋은 영화입니다. 날씨가 조금 더 쌀쌀했으면은 아니 밖에 눈이 왔으면은 더 분위기가 났겠지만 맞아. 어제 오늘 그제까지 좀 아니다. 어제랑 그제랑 이렇게 금토일 이렇게 3일이 되게 나수웠어요. 더웠어요. 겨울인데 막 15도, 16도 이렇게 돼버리고 지구온난화여서 살짝 안 맞긴 했지만 온도가 딱 그러면서 보기에 좋은 영화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연말에 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시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윤희에게와 함께 좀 따뜻한 연말을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는 여기까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망대해를 떠돌아다니는 여러분들께 유리병 편지를 던질게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